자, 여러분에겐 육감이 있어요. 이것은 다양한 신체 부위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 알려줘요. 그 덕분에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거나 눈을 감고도 코를 만질 수 있죠. 성대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낼 수 있어요. 코, 입, 그리고 목이 여러분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결정하죠. 목소리가 깊다면 성대가 더 두껍고 평균치보다 구멍이 넓어서 소리가 더 울려 퍼지죠. 깨어날 때 즈음이면 가장 최근에 꿨던 꿈의 50%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10분 지나면 90%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얼굴이 빨개지면 얼굴과 함께 위벽도 빨개져요. 교감신경계가 몸 전체의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모낭에는 비강과 같은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샌다루드가 그 초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몸에 있는 500만 개의 모낭 중에서 10만 개가 실제로 머리에 있어요. 보통 인간은 평생 동안 약 35톤의 음식을 먹게 될 거예요. 그건 스쿨버스 3대와 맞먹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없어요. 그건 뇌가 몸이 간지럼을 타는 걸 대비시키고 전형적인 웃음? 미안해요. 반응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머리카락은 100g까지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해요. 두피도 그 정도로만 강했다면 머리카락으로 코끼리 2마리의 무게를 들 수 있을 거예요. 눈에는 256개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손가락에는 40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막 스캔이 지문보다 더 신뢰받는 거예요. 손 힘의 50%는 새끼손가락에서 비롯돼요. 하지만 엄지손가락이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에요. 그게 없으면 잡을 수가 없거든요. 양팔을 옆으로 쭉 뻗으면 왼손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오른손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여러분의 키와 같아요. 보통 사람은 평생 동안 2개의 수영장을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은 침을 생산해내요. 척추는 좋은 기억력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자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를 더 좋게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소름은 아주 오래전의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조상들은 적에게 더 크고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털을 곤두세우곤 했었어요. 고양이도 같은 이유로 씩씩거리고 등을 구부리죠. 왼쪽 폐는 심장에게 공간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폐보다 약간 작아요. 오른쪽 폐에는 3개의 엽이 있고 왼쪽에는 2개만 있어요. 다음번에 딸꾹질이 나면 의자 위로 몸을 구부려 보세요. 컵의 반대쪽에서 마시는 것도 딸꾹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맹장, 위, 신장 하나 또는 폐 하나가 없어도 수월하게 생존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썹 생명은 약 4개월 정도예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눈썹이 자라죠. 다른 인간을 비롯해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특히 늦은 오후에 말이에요. 얼굴빛이 가장 세요. 심장의 고동 소리는 사실 안에 있는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예요. 가사는 럽덥, 럽덥이에요. 숨 쉬면서 동시에 삼킬 수 없어요. 숨 쉴 때 위로 통하는 관이 닫혀요. 삼킬 때는 폐로 가는 관문이 일시적으로 닫혀요. 모든 사람의 1%만이 왼쪽이 아닌 오른쪽 가슴에 심장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은 분당 15에서 20번 혹은 하루에 3만 번 눈을 깜빡여요. 눈은 몸 전체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을 볼 땐 분당 5번 정도 깜빡여요. 눈의 색깔은 멜라닌이라고 불리는 색소에 의해 결정돼요.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초록색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멜라닌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파란색 눈을 가졌다면 눈 조직이 완전 무색이란 걸 의미해요. 눈은 물과 하늘이 그렇듯 색을 띱니다. 빛을 흩뿌리고 푸른 빛을 반사하죠. 푸른 눈을 가진 최초에 알려진 사람은 약 7,000년 전 석기 시대에 태어났어요. 몸에는 약 300만 개의 땀샘이 있어요. 그중 대부분은 발바닥과 손바닥, 이마, 겨드랑이, 그리고 볼에 있어요. 매번 재채기할 때마다 공기는 시속 160km의 속도로 코 밖으로 이동해요. 귀지에 밀랍은 없어요. 지방, 피부세포, 땀, 그리고 먼지로 만들어져 있죠. 기지를 제거하려고 하기 전에 그게 박테리아, 먼지, 그리고 건조함으로부터 귀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귀지의 생산을 촉진시켜요. 만약 누군가가 사람의 눈으로 카메라를 만든다면 해상도는 576메가픽셀이 될 거예요. 뇌는 2500만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1분마다 한 번
잠자는 동안에는 1시간에 3번 삼켜요. 그러면 하루에 총 600번 삼키는 거죠. 여러분이 왼손잡이라면 왼쪽으로 씹고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으로 씹어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문은 얼마나 많이 손상이 되는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그 고유의 지문이 다시 복원돼요. 모든 인간은 귀에 독특한 모양의 솟은 부분과 깊은 주름을 갖고 있어요. 또한 귀 안쪽의 미세한 털세포 때문에 다르게 들리죠. 여러분이 걷는 방식은 고유한 특징이에요. 기계는 여러분이 걸음을 뗄 때마다 내는 뚝딱거림, 튕김, 그리고 다리를 흔드는 방법들을 쉽게 구별해요. 후각은 어떤 음식이든 맛의 80%를 맛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후각을 약하게 만드는 코를 잡는 행동이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면서 간식을 먹을 때 맛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여성들은 얼굴 및 미래에 대한 과제들을 더 잘 기억하지만 완료한 일에 대해선 쉽게 잊어버려요. 남자의 경우는 그 반대예요. 눈은 나이가 들면서 색이 변할 수 있고 심지어 기분과 식단 습관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어요. 매일 3천억 개의 새 세포들이 몸에서 태어나요. 바로 그게 재활용이죠. 손가락에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관절은 손바닥과 팔뚝의 근육 덕분에 움직여요. 손톱은 발톱보다 더 빨리 자라요. 왜냐하면 손가락을 더 활발하게 사용하고 햇빛과 공기를 더 많이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눈은 거꾸로 된 세계의 2D 이미지를 뇌로 보냅니다. 뇌는 그걸 빠르게 수정하여 익숙한 똑바로 된 3D 이미지를 만들죠. 뇌에는 은하수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신경세포와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센다면 3,000년이 걸릴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눈썹 사이의 공간은 공식적으로 미간이라고 불려요. 여러분은 저녁보다 아침에 키가 더 커요. 중력은 뼈 주변의 연골을 압축시켜 잠자리에 들 때쯤 여러분의 키를 더 작게 만들어요. 오른손잡이인 경우 오른손 손톱이 왼손 손톱보다 더 빨리 자라요. 그건 여러분이 그 손을 더 자주 사용하고 어떻게든 더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몸이 그걸 보호하려고 하고 그쪽에 더 많은 피와 영양분을 보내려고 하죠. 매일 건강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8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16만 킬로미터를 걸었을 거예요. 그건 적도를 4바퀴 돈 것과 같죠?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엉덩이 뒤쪽에 있는 대둔근이고 여러분이 그것 위에 앉아있네요. 가장 작은 근육은 귀 한가운데에 있어요. 이것의 주된 목적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인 등골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뇌로 음파를 전달하는 걸 책임지고 있죠. 여러분은 평생의 약 5년을 먹는 데 보내고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자는 데 보냅니다. 70kg 나가는 평균 성인은 약 10kg의 골격을 갖고 있어요. 심장은 일생 동안 25억 번 이상 뛰어요. 피부 두께는 몸 전체에 걸쳐 달라요. 손바닥과 발바닥에 가장 두꺼운 피부가 있고 가장 얇은 것은 눈꺼풀에 있어요. 세포가 완전히 재생되는 데는 28일에서 30일이 걸려요. 간이 반밖에 안 남았더라도 여전히 원래 크기로 재생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겨우 10일에서 14일 정도만 살다가 다시 태어나요. 그럼 모든 맛이 신선하게 느껴지나요? 심지어 여러분이 쉬고 있을 때도 뇌는 그걸 지속시키기 위해서 신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하죠.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뇌의 주 기능은 에너지 비용으로 보자면 매우 비싸요. 엄지발가락은 몸무게의 40%를 지탱해요. 그것 없이는 달리고 걷는 게 느려지고 짧아지고 덜 효율적이게 될 거예요. 무중력 상태 덕분에 우주에 있을 때 각 척추골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팽창해요. 그래서 키가 5cm까지 더 커질 수 있어요. 평균 성인의 신체는 7,000자의 원자의 고양이에요. 이건 70억의 억배 또는 7 뒤에 0이 27개 붙은 것과 같죠. 애벌레는 여러분보다 근육이 더 많아요. 4,400개 대 650개죠. 여러분의 주변 시력은 거의 검거나 힙니다. 그건 옆면보다 망막 중앙에 색을 감지하는 원추체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평균 성인의 몸은 비누 7개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지방이 세포에 있어요. 땀 자체는 아무 냄새 안 나요. 피부에 사는 박테리아가 그것과 섞여 악명 높은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사진에 눈이 붉게 나오는 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 동공이 수축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예요. 빛의 큰 폭발이 망막에 도달했다가 다시 튀어나오죠.
두려울 때 아드레날린이 체내에 침투하기 때문에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투쟁도주 반응을 발생시켜요. 몸은 여러분이 행동을 취하고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혈류를 보냅니다. 여자는 2개의 X 염색체를 갖고 있고 남자들은 하나밖에 없어서 남자들보다 더 많은 색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염색체 중 하나의 이상이 있다 해도 여자들은 여전히 색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씬하거나 통통해도 다른 사람들과 정확하게 같은 양의 지방세포를 갖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고 다시 커질 수 있어요. 몸의 모든 근육은 당기고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뼈와 양쪽 끝에 연결되어 있어요. 유일한 예외는 혀예요. 혀는 목 한쪽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웃긴 소리를 낼 수 있게 자유롭게 있죠. 가끔 눈 바로 앞에서 보이는 이상하게 생긴 파리들은 눈에 떠다니는 부유물들이에요. 이건 눈 한 부분에 특정 부분의 작은 구조적 결함으로 빛이 들어오는 게 방해받아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죠. 평균적으로 여자는 하루에 약 2만 개의 단어를 말하는 반면 평균 남자는 7천 개의 단어만 말해요. 그건 언어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여성들에게서 더 크기 때문이에요. 손과 발만 보면 좀 으스스해 보일 거예요. 또 몸 전체에 있는 뼈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있어요. 각 손에는 27개의 뼈가 있고 각 발에는 26개가 있어요. 엄지손가락 안에는 큰 동맥이 있어서 엄지손가락만의 맥박이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목의 맥박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어있는 시간의 10%를 눈을 감는 데 보내요. 그게 다 눈을 깜빡거리는 시간이죠. 사람들은 박쥐나 돌고래처럼 반향 위치 측정을 할 수 있어요. 훈련을 하면 여러분은 물체에 반사되는 소리를 통해 주변 환경을 분석하는 반향 위치 측정으로 완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잠들기까지 7분이 걸려요. 그러나 그 과정을 120초로 단축시킬 몇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코를 볼 수는 있지만 뇌는 그걸 무시하기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야를 방해하게 될 거예요. 약 12%의 사람들이 컬러 꿈을 꾸지 못해요. TV가 발명되기 전에는 그것보다 더 많았어요. 잠든 직후 모든 근육은 동시에 이완돼요. 뇌는 여러분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모든 근육을 깨우기 위해 빠르게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속에서 손가락에 주름이 생기는 건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비가 오는 날씨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접지력을 주었죠. 발가락에도 주름이 져요. 젖은 노면에 안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죠. 수세기 전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과 뿌리를 씹기 위해 사랑니를 사용했어요. 뇌가 점점 커지면서 입안에 더 적은 공간이 남았고 사랑니는 여분의 치아가 되었죠. 이제 이것 없이도 음식을 요리해서 살 수 있어요. 매일 평균 여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몸에 약 515개의 화학물질을 발라요. 그것들은 데오드란트, 샴푸, 컨디셔너, 보습제, 그리고 다양한 미용 제품에서 나오죠. 대부분은 무해예요. 잘 때는 재채기를 할 수 없어요. 재채기를 활성화하는 코의 신경세포도 자고 있기 때문이죠. 자면서 냄새도 못 맡아요. 보통 사람은 눈썹당 250개의 털이 있는데 운 좋은 몇몇 사람들은 총 1100개의 털이 있어요. 눈에 빗방울과 땀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여러분의 뼈는 10년 정도마다 완전 재생해요. 그 과정은 절대 멈추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려져요. 어른은 1분에 12번에서 16번 숨을 쉬어요. 하루에 총 17,000에서 23,000번의 호흡에 달하게 되죠. 만약 전체 혈관망을 펼쳐놓는다면 그 길이는 지구 2바퀴를 돌기에 충분할 거예요. 그럼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진짜 뻐근할 거예요. 여자는 남자들보다 혀의 미뢰가 더 많아요. 여자의 35%는 미각이 뛰어난 사람이며 혀의 펀처로 낸 구멍만한 공간에 30개 이상의 미뢰가 있어요. 여자들에겐 설탕은 더 달고 소금은 더 짜게 느껴져요. 금발들은 가장 많은 수의 모낭을 갖고 있는데 약 14만 6천 개예요. 2위는 흑발인데 11만 개의 모낭을 가졌어요. 갈색머리라면 머리에 약 10만 개의 모낭이 있을 거예요. 평균 모낭수 8만 6천 개로 빨강머리들이 머리카락이 제일 적어요. 나이가 들면서 발은 더 커질 수 있지만
그게 뼈가 자란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체중 증가와 인대의 손실로 발이 점점 더 납작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에서 위가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실제로 장기 중 일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장이나 위처럼 다소 느슨하게 연결된 장기에서 일어나며 무해해요. 치아 바깥쪽에는 상어만큼이나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에나멜이 있어요. 그래도 상어만큼 날카롭진 않아요. 머리카락은 젖으면 길이가 약 30% 정도 늘어날 수 있어요. 뇌는 끊임없이 산소를 필요로 하고 몸속에 있는 비축량의 20%를 사용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최대 50%까지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쓸 수 있어요. 뇌에 있는 모든 주름을 펴기로 한다면 베갯잎 크기만한 납작한 표면이 될 거예요. 음악을 들을 때 심장 박동은 리듬과 동기화돼요. 템포가 빠르면 박동도 빨라지죠. 횡격막은 가끔 경련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갑자기 더 많은 공기를 마시게 돼요. 목구멍이 닫히고 그걸 들이마시는 걸 방해하죠. 이게 바로 딸꾹질이에요. 모든 우주 영화에서 보여준 것과는 달리 우주복 없이 우주 공간에 들어가도 바로 얼진 않을 거예요. 우주 진공은 훌륭한 절연체여서 얼마간 열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몸에 있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이 되었어요. 그것들 거의가 별에서 만들어졌고 몇몇은 여러 초신성을 통해서 왔어요. 그게 여러분을 거대한 소성단으로 만들어주네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왜 사람들이 하품하는지 몰라요.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그게 뇌를 식혀주고 체온을 조절한다고 해요. 인간은 턱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에요. 심지어 침팬지와 고릴라도 내려갔다가 앞니에서 뒤로 가는 아래턱을 갖고 있어요. 숨 쉴 때 대부분의 공기는 한 개의 콧구멍을 통과해요. 몇 시간 후 다른 콧구멍으로 통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숨을 쉬죠. 코는 400개의 다양한 종류의 냄새 수용체로 약 1조 개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손가락 마디를 구부릴 때 들리는 소리는 관절에서 가스방울이 터지는 소리예요. 숨을 쉬고 TV를 보고 심지어 잘 때도 우리는 칼로리를 소모해요. 60세가 될 때쯤이면 미래의 거의 절반을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맛이 이상하다거나 쓰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를 인식하는 데는 0.05초밖에 안 걸려요. 그건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10배 빠른 거예요. 사람의 머리카락을 파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물, 추위, 그리고 부식은 머리카락에 아무것도 못해요. 약 1%의 사람들이 눈에 특수렌즈가 없어서 자외선을 볼 수 있어요. 유명한 인상파 화가인 클로드 모네는 그 1%에 속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잠을 자면 뇌의 절반은 껴있어요. 그 덕분에 어떤 일이나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돼요. 재채기 소리는 여러분의 코 크기에 달렸어요. 코가 클수록 재채기 소리가 더 커요. 왜냐하면 더 많은 공기가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이죠. 꿈에서 본 모든 낯선 사람들은 여러분이 실제 삶의 어느 지점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저 기억을 못할 뿐이죠. 다른 세포와 달리 뉴런은 자신을 대체할 수 없어요. 하루에 8시간씩 분당 60개의 단어를 입력한다면 인간 유전체를 입력하는 데는 50년이 걸릴 겁니다. 엄청난 시간 낭비 같네요. 윗입술과 코 사이에 깊이 들어간 곳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인중이죠. 어떤 사람들은 새처럼 행성의 자기장을 이용해 항해할 수 있어요. 저요? 전 아니에요. 제 GPS도 거의 못 쓰는데요. 닭도 점프와 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닭의 가축화는 적어도 기원전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닭은 날기 위해 필요한 깃털과 근육을 가지고 있지만 길들여진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날지 못해요. 하지만 올바른 동기를 부여하면 충분히 날 수 있어요. 울타리 반대편이 멋지다고 생각하면 거의 2m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죠. 어떤 암탉은 나무에 올라가 둥지를 틀기도 해요. 닭 2마리가 있는 나무를 상상해보세요. 정말 재밌어 보이네요. 닭들의 동기는 안전입니다. 나무는 낮에는 닭을 덮어주고 날개 달린 포식자로부터 닭을 보호해줘요. 마찬가지로 밤이 되면 나무는 비바람과 지상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죠. 이런 모습이 꼭 야생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닭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농장에도 나무 둥지가 있어요. 일부 교활한 닭은 닭장을 벗어나 나무 위로 뛰어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닭 주인들은 닭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죠. 시리야, 뛰어오르는 닭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물어보면 될까요? 이제 일상적인 물건과 그 물건이 품고 있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빵팩의 꼬임끈과 플라스틱 태그는 무작위 색상이 아니에요.
매일 구운 빵에 따라 색상이 구분되어 있어요. 각 요일마다 지정된 색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파란색 트위스트 타이는 월요일, 녹색은 화요일, 빨간색은 목요일을 의미하죠. 이제 빵이 얼마나 신선한지 파악할 수 있어요. 색상 코드는 직원들에게도 유용해요. 직원들은 진열대에서 오래된 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죠.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의 소화관 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세로토닌을 뇌와 즉시 연관시켜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 몸의 세로토닌 중 약 95%는 소화관에서 생성돼요. 많은 사람들이 허브와 향신료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조미료예요. 향신료는 뿌리, 씨앗, 나무 껍질 등 식물이나 나무의 모든 부분에서 나오지만 허브는 식물의 잎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식을 구울 때나 요리할 때 향신료를 첨가해요. 허브는 향을 더 빨리 발산하니까 맨 마지막에 추가하고요. 여러분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 거미 감각 같은 느낌을 시선 감지라고 해요. 뇌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이를 감지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일종의 방어 메커니즘으로 설명돼요. 직접적인 시선은 지배의 상징일 수 있고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진화해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상대방이 나를 똑바로 쳐다볼 때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해요. 상대방의 시선이 나보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몇 도만 떨어져 있어도 뇌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좋아하는 영화를 다시 보거나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싶은 충동은 어떤가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러한 습관은 정신 건강에 몇 가지 이점이 있어요. 이러한 행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마음이 압도당한다고 느끼면 자제력이 떨어지고 어려운 작업을 완수하려는 동기가 약해집니다. 더 글로리의 첫 회에 다시 빠져들 수 있는 이유는 익숙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멘탈을 리셋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테라스나 에펠탑 꼭대기에서 석양을 즐기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뛰어내리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여요. 이건 어두운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높은 곳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느낌이에요. 공허의 부름 또는 높은 곳 현상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비교적 새로운 연구 주제이고 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트루먼 쇼에서 짐 캐리의 멋진 연기는 확실히 기억에 남아요. 트루먼 쇼 망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현상은 인지신경 정신과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 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고 그 영상이 오락용으로 방송될 것이라고 믿어요. 알루미늄이 금보다 더 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은 샌드위치를 포장할 때 이 알루미늄으로 포장하죠?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루미늄은 구하기 어려운 원소로 여겨졌을 거예요. 혁신가들이 큰 스케일의 산업 규모로 알루미늄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다 알루미늄의 시대가 끝났어요. 프랑스의 통치자 나폴레옹 3세가 특별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알루미늄 수저 세트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2009년에 열린 시간 여행자 파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시간 여행자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간 여행자 여러분 이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여행자들이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건 선약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맹세컨대 그 멋진 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양파를 썰고 있었을 뿐이죠.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정 효소 때문이에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다음에는 젖은 키친타월을 양파 옆에 있는 도마 위에 올려놓으세요. 효소에서 나오는 산성이 눈 대신 젖은 종이 쪽으로 향할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민간 달력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매우 유사했어요. 365일을 12개월로 나눴죠. 하지만 31일을 몇 달에 분산하는 대신 연말에 여분의 날을 추가했어요. 이제 카메라를 다시 동물의 세계로 돌려볼게요. 얼룩말이 매혹적인 무늬를 갖는 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과학자들도 이 질문을 던지고 실험을 했어요. 말에게 얼룩말과 비슷한 외투를 입혔죠. 털은 말의 머리를 제외한 몸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얼룩말 무늬가 파리를 쫓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파리가 동물의 머리만 찾아다니고 말의 몸통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을 관찰했어요. 개미는 설화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죠. 이는 실생활에서도 그대로 반영돼요.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이 곤충은 다른 고귀한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개미가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군집에 구급대원 개미의 치료를 거부해요. 이 개미는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군집의 자원을 낭비하는 대신 구급개미가 자신을 두고 가서 계속 활동하도록 합니다.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약 15일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낙타가 혹에 물을 저장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혹은 지방 형태의 음식 저장을 위한 거예요. 물은 혈류에 저장되어 있어요. 낙타에 대해 말하자면 일부 국가에서는 낙타 미인 대회를 개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낙타 미인 대회가 볼거리로 열렸었죠. 집안에서 거대한 지파리가 보이지만 여러분의 닌자 같은 손에서 도망칩니다. 며칠만 있으면 자연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파리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살 수 있어요. 다음 사실은 도로에서의 비상 상황에 관한 거예요. 탈착식 자동차 헤드레스트는 탈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문 옆에서 차를 떠날 수 없는 경우 머리 받침대로 창문을 부술 수 있죠.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헤드레스트를 끼워야 해요. 모서리를 조준합니다. 그런 다음 헤드레스트를 최대한 세게 쳐서 유리를 안전하게 깨뜨리세요. 몇 번을 쳐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깨지니까 한 번 시도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단한 사실들도 공유해주세요. 자, 우주에서는 만리장성을 볼 수 없어요. 멋지긴 하지만 신화는 신화일 뿐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사가 확인했으니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만리장성은 웅장한 곳이고 오늘 여러분은 운이 좋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그곳으로 데려갈 테니 안전벨트를 매세요.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며 13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여전히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으로 갈 거예요. 인도가 뒤를 바짝 쫓고 있고 조만간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중국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중 하나로 3,5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문명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역사학자들은 중국이 다른 곳에서 온 정착민들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그 지역에 살았던 석기시대 사람들로부터 문명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어요. 그러니 중국의 역사와 고대 유적지가 가득한 것은 사실 당연해요.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리장성에 도착했습니다. 길이가 21,000km가 넘어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거리의 거의 5배에 달하죠. 또는 북극과 남극 사이의 거리보다 조금 더 길기도 해요. 오늘날에도 인상적이죠. 물론 장벽의 건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성벽은 수세기 동안 건설되고 있었죠. 고대 도시에는 침략자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성벽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중국 도시에도 성벽이 있었어요. 기원전 220년에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중국 황제는 모든 도시 성벽을 하나의 큰 성벽으로 만들어 국경을 방어하겠다는 기발하지만 매우 야심찬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렇게 그 과정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성벽을 흙과 나무로 쌓았어요. 역대 황제들은 성벽을 강화하고 확장하고 수리하는 동시에 건축 기술을 현대화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어떤 황제는 벽돌로 성벽을 쌓았고 어떤 황제는 화강암과 대리석 블록을 사용했어요. 망루와 플랫폼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공사가 시작된 지 19세기가 지난 후에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벽은 재료 측면에선 상당히 일관성이 없고 건축에 더 많은 매력을 더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린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일부 벽돌에는 벽을 쌓던 인부들이 남긴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글의 목적은 품질 보증이에요. 여기에 위치, 수량 및 책임 관리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자재나 건축물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 있죠. 또한 벽은 유독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곤충에 의한 벽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유독성 화학 원소인 비소가 건축에 사용됐어요. 그러니 이상한 충동이 들더라도 핥지는 않는 게 좋아요. 19세기 말 기술 발전으로 인해 성벽이 세계에서 전략적, 군사적 중요성을 잃게 되면서 건설이 중단됐어요. 성벽은 효율성이 예전보다 훨씬 떨어져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아무튼 이 공사는 2000년 이상 지속됐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긴 건설 프로젝트로 남아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만리장성은 최상의 상태가 아니에요. 8%만이 양호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상당히 손상된 것으로 추정돼요. 또한 자연 침식과 인위적인 손상으로 인해 전체의 약 3분의 1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난 세기에 농장과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기 위해 많은 벽돌이 반출됐어요. 오늘날에도 벽은 돌 하나하나가 해체되고 있는데 이번엔 관광객들 때문이에요. 그들 중 상당수가 기념품으로 돌을 가져가거든요. 매년 5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만리장성을 방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양이죠. 우리는 오늘 여행에서 기념품을 가져가는 대신 추억만을 간직할 거예요. 이제 자금성을 방문해 봅시다. 자금성은 건설에 16년이 걸렸고 600년 전에 완공된 황궁이에요. 오늘날까지 980개의 건물과 8,000개가 넘는 방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이죠. 왜 그 말 금자가 쓰였을까요? 수세기 전에는 황제가 거주하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도시의 거리를 그냥 걸을 수 없었어요. 황제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도시에 출입할 수 없었죠. 오늘날 중국인들은 이곳을 고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중국어로요. 중국어 발음은 못해요. 이곳의 디자인은 전혀 무작위적이지 않아요. 세부 사항은 중국 전통 건축 양식을 반영하고 있고 심지어 색상도 풍수의 도움을 받아 선택했어요. 도시의 지붕은 황제의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도시의 대부분의 벽과 기둥은 불, 대지, 강력한 지지를 상징하는 붉은색이에요. 바닥은 소위 금벽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 금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금벽돌은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데 특히 고대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자금성에서 나온 2개의 원본 타일은 80만 위안, 우리 돈으로 1억 5,100만 원에 팔렸어요. 지붕에 있는 동물 조각상도 볼 수 있는데 색채와 마찬가지로 동물도 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용, 봉황, 사자가 가장 강력한 동물이에요. 용은 힘과 행운을 상징하며 중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동물이에요. 관용구, 전설, 점성술, 예술 등 모든 곳에 등장하죠. 고대 중국에서는 황제를 용의 아들로 여겼고 결국 타가리엔 종만이 용의 아들은 아닌 것 같네요. 일반인은 용 문양이 있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중국 신화에서 봉황은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 드물게 나타나는데 이는 조화의 좋은 징조예요. 풍수에서는 행운의 상징이기도 하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집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고 하죠. 사자는 힘과 권력을 상징해요. 항상 수컷과 암컷이 한 쌍으로 나타나며 경비원 역할을 해요. 지붕에 있는 동물 조각상의 수는 건물의 중요성을 나타내요. 이 도시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못을 사용하지 않아요. 못은 폭력적인 것으로 간주돼서 환영받지 못하죠. 목조 도시는 심각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작은 불이라도 났다간 6세기의 역사를 가진 이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화재 예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도시에는 수많은 소방장비가 있고 자신의 아파트보다 도시의 전체 구조를 더 잘 알고 매일 도시를 감시하는 특수 소방대도 있어요. 도시를 걷다 보면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지붕에 새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새를 고려한 엔지니어들은 새가 앉을 수 없도록 특별한 방식으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지붕의 등뼈는 새의 발톱 너비보다 더 넓고 각 지붕의 경사도 더 높아요. 또한 지붕은 미끄러운 타일로 만들어져 있어 새가 앉을 수 없죠. 새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이렇게 하면 도시가 더 깨끗하게 유지되고 더 웅장해 보이죠.
그래서 새는 없지만 도시에는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들은 실제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고양이들 중 일부는 황실의 후손이에요. 이 도시에 살았던 두 왕조는 고양이를 키웠어요. 왕조는 나중에 무너졌지만 고양이들은 도시에 남아 그 이후로 계속 살았어요. 물론 수년에 걸쳐 일부 길고양이들은 왕족에 합류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누가 왕족이고 누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고양이들은 모두 똑같이 도시를 순찰하고 쥐 그리고 아마도 일부 길 잃은 새들을 쫓고 도시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양이는 환영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더운 여름날 인류를 구해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수세기 동안이에요.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기원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돼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은 아니었어요.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은 눈과 얼음에 꿀과 과즙을 얹은 아이스크림을 즐겼습니다. 이것이 초기 아이스크림이에요. 로마 황제 네로 시저는 과일과 주스로 맛을 낸 눈을 먹었습니다. 매우 따뜻한 기후에 살았는데 어떻게 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인들이 근처 산에 올라가서 눈을 가져왔을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름의 방법이 있었겠죠. 일부 역사가들은 지프로 덮은 깊은 구덩이에 산에서 채취한 눈을 저장했다고 말합니다. 구덩이까지 가져가는 도중에 어떻게 녹지 않았는지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역사는 미스테리로 가득하죠. 지금까지는 얼음과 눈뿐이었고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스크림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주요 재료 중 하나는 우유예요. 그리고 이 디저트는 기원전 7세기경 중국에서 처음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당나라가 중국을 통치하고 있었고 황제들이 우유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처음으로 먹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버팔로, 염소, 젖소 우유로 만들었습니다. 맛과 향을 높이기 위해 장뇌를 첨가하기도 했죠. 그런 다음 금속 튜브에 혼합물을 채우고 얼음에 보관하여 얼렸습니다. 잠시 중국을 떠나 중세시대 아랍 세계로 이동해 볼게요. 그곳에서 어떤 얼음 간식을 먹었는지 관찰할 시간입니다. 그들은 샤베트의 초기 버전인 얼음 음료를 마시곤 했어요. 샤베트는 보통 석류, 체리 또는 모과로 만들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인들이 이를 받아들여 유럽에서도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인과 프랑스인은 샤베트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와서 자신만의 버전으로 완성했죠. 17세기의 안토니오 라티니는 과일 얼음뿐만 아니라 설탕과 우유가 들어간 소르베토의 레시피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요리 역사가들이 최초의 공식 아이스크림으로 간주하는 레시피죠. 이탈리아인들은 젤라또라고 불리는 자신들만의 샤베트를 완성했습니다. 젤라또는 이탈리아어로 냉동을 의미해요. 누가 젤라또를 발명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파리의 첫 번째 카페를 열고 젤라또를 판매하기 시작한 사람은 잘 알려져 있어요. 시칠리아 출신의 한 이탈리아 남성이 1686년 일 프로코페를 열었고 이 카페는 당시 유명한 지식인들이 즐겨 찾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인들은 달걀컵과 비슷한 도자기 그릇에 담긴 이탈리아 젤라또를 처음 접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탈리아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젤라또를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일지라도 중요한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젤라또는 지방과 공기가 훨씬 적고 맛이 더 강렬하며 아이스크림보다 더 따뜻하게 제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식 방식이죠. 프랑스인들은 자신들만의 냉동 디저트인 프로마주를 완성했어요. 이것은 프랑스어에서 치즈로 번역되지만 실제로 치즈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는 크림, 설탕, 오렌지 꽃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날에도 크림은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프로마주는 젤라또보다 크림이 많고 진합니다. 또한 달걀이 두 가지를 생산하는 데 모두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디저트에 필요한 지방뿐만 아니라 특정 풍미를 제공하는 중요한 젤라또와 프로마주 성분이에요. 아직 미국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이스크림은 유럽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가져갔을 겁니다. 미국 최초의 아이스크림 가게는 1790년 뉴욕에 문을 열었지만 다음 세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엘리트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이 보편화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었겠어요?
나사 우주 비행사들에게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아이스크림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젖소의 우유 중 9%가 아이스크림 생산에 사용됩니다. 세계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1인당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 맛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바닐라 맛이에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맛은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더 일찍 발명된 이유는 바닐라를 오랫동안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바닐라는 인도네시아와 마다가스카르에서 수입됩니다. 오늘날에는 1000가지가 넘는 아이스크림 맛이 존재합니다. 핫도그 맛, 베이컨, 아보카도, 감초, 문어, 해파리 맛, 심지어 구운 마늘 맛과 같은 정말 이상한 맛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치즈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매우 흔한 아이스크림입니다. 필리핀에는 19세기가 되어서야 아이스크림이 들어왔지만 그 후 한 세기가 지나서야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가 보급된 후 한 미국인이 바닐라, 초콜릿, 딸기 3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필리핀 최초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이 망고, 아보카도, 코코넛과 같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냉동 간식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젖소 우유 대신 현지 물소의 우유를 사용하며 이 우유는 화이트 치즈를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20세기 후반에 체다 치즈는 필리핀에 처음 수입되었고 곧바로 인기를 얻게 됐어요. 유명한 필리핀 스파게티의 재료이자 페이스트리의 일반적인 토핑이기도 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인 아이스크림을 결합한 결과 부드럽고 짭짤하고 달콤한 치즈 아이스크림이 탄생했어요. 네, 긴 역사예요. 아이스 음료, 샤베트,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우리가 하드라고 부르는 팝시클은요? 팝시클은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어요. 1905년 프랭크 에퍼슨이라는 11세 소년이 우연히 발명했죠. 추운 날 밤 그는 달콤한 소다가루를 섞은 물을 밖에 두고 깜빡 잊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대로 두었더니 얼어버렸죠. 소년이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가루를 젓던 막대기를 들고 핥아내야 했습니다.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소년은 그것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앱시클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 팝시클이 됐어요. 아이스크림 콘은 팝시클보다 불과 1년 전인 1904년에 발명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박람회에서 와플 같은 페이스트리를 팔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스크림 장수는 접시가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웃인 와플을 말아서 그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팔겠다고 제안한 거죠. 아이스크림의 역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냉동 간식은 오늘날에도 계속 발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러시는 1950년대 후반에 발명되었어요. 오마르 크네들릭은 캔자스시티의 데어리 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탄산음료 분수대가 고장났습니다. 그는 음료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 냉동실에 넣었어요. 음료가 슬러시처럼 변하자 그는 슬러시 냉동음료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그는 아이씨라는 이름을 짓고 브랜드 로고까지 디자인했어요. 몇 년 후 세븐일레븐이 이 음료의 판매권을 사들였고 이 음료는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유사한 최신 발명품은 디핀 다트 구슬 아이스크림이에요. 1988년 한 미생물학자가 소에게 사료를 더 쉽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소 사료를 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연구한 끝에 소 사료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얼릴 수 있다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얼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영웅들처럼 아이스크림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세요. 저도 직접 해봤어요. 팔꿈치를 최대한 세게 꼬집어보세요. 거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피부의 다른 부분들은 다양한 신경 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손상되면 위험한 곳일수록 통증에 더 민감하도록 설계됐어요. 몸의 주요 부분은 더 많은 신경말단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경계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처럼 두꺼운 피부에는 통증 감지가 더 적어요. 무언가에 팔꿈치를 부딪혔을 때 느끼는 그 찌릿찌릿한 이상한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팔 전체가 감전된 것 같죠?
전혀 재밌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 부분을 퍼니본이라고 부릅니다. 퍼니본은 사실 뼈가 아니에요. 척추에서 시작해서 목으로 팔꿈치를 통해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입니다. 진짜 이름은 척골신경이에요. 팔에 있는 3개의 주요 신경 중 하나이고 손끝의 감각을 제공하죠. 척골신경은 근육, 지방, 뼈에 의해 잘 보호됩니다. 하지만 이 신경이 노출되는 부분이 한 곳 있는데 거기가 바로 팔꿈치에 있는 퍼니본이에요. 다르긴 하지만 아킬레스 이야기의 실제 버전 같죠? 이제 퍼니본을 부딪혔을 때 왜 느낌이 다른지와 팔꿈치를 꼬집어도 아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지 알게 됐어요. 다음 현상은 사회적으로 어색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칭찬을 할 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얼굴 붉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 뱃속에서 정말로 나비가 퍼덕거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붉힐 때 위벽도 빨갛게 변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봤어요. 위벽은 안에 있는 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조직입니다. 얼굴을 붉힐 때 피가 피부 표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져요. 위도 예외는 아니죠. 이건 감정의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에요. 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위액은 강철 테이블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산이 내장기관을 녹여버리고도 남는다는 뜻이죠. 다행히도 위벽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3번째 사실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불을 끄지 마세요. 맨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요. 반짝이는 인체의 이러한 비주얼은 초민감 카메라로 감지됩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인간의 생물 발광 이미지를 최초로 포착했어요. 오직 초민감 카메라만이 우리 몸이 아주 적은 양의 빛을 방출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1000배나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세포 안의 화학 반응 덕분에 적은 양의 빛을 생산합니다. 인간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 거예요. 연구원들은 며칠 동안 지원자들의 상체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결과는 방출된 빛의 양이 24시간 주기를 따른다는 걸 보여줬어요. 늦은 오후에 가장 높고 늦은 밤에 가장 낮아요. 게다가 가장 밝은 빛은 뺨, 이마, 목에서 발산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열 카메라에 잡힌 가장 밝은 영역과 일치하지 않아요. 아침에 낮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제가 측정해봤어요. 사실 이 키 차이는 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력은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서거나 앉을 때 척추와 무릎의 연골을 압박해요. 하지만 누워있을 때 척추는 압력을 덜 받고 이완됩니다. 그래서 밤새 침대에서 휴식을 취한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키가 더 큰 거예요. 키의 차이는 2.5cm도 안 되니까 이 정보를 듣고 누가 더 키가 큰지 내기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사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은 보통 지구에서보다 키가 몇 센티미터 더 큽니다. ISS의 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키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지구에 도착했을 때 중력은 서서히 평소의 키로 밀어내립니다. 이제 이미 언급했던 기관인 피부로 돌아가 볼게요. 네, 피부는 장기예요. 사실 피부는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약 15%를 차지해요. 피부는 몸을 덮는 것 외에 어떤 일을 할까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요. 예를 들어 외부의 물리적, 생물학적 피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게다가 과도한 수분 손실을 방지해요. 인간의 몸이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이제 동물의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어요. 대신 안관이라고 불리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눈은 인간의 안구처럼 눈 구멍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올빼미는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몸 전체를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몸통을 움직이면 소리가 날 거고 다른 동물들이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올빼미는 270도로 목을 돌릴 수 있도록 진화했고 아주 조용히 움직여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야간 시력은 가능한 한 많은 빛을 얻기 위해 큰 각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늘보 원숭이와 안경 원숭이 같은 대부분의 야행성 동물들이 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빼미의 경우 약간 다르게 작용합니다. 머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눈은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올빼미는 안구는 없지만 세 쌍의 눈꺼풀을 가지고 있어요. 한 쌍은 눈 깜빡임용, 한 쌍은 수면용, 마지막 한 쌍은 안관 청결 유지용입니다. 올빼미도 그걸 알고 있겠죠? 야행성 동물에서 우리에게 더 친숙한 동물로 넘어갈게요. 야옹! 고양이는 공기 중에서 향기를 맛볼 수 있는 추가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야콥슨 기관 또는 서골비 기관이라고 불립니다. 야콥슨 기관은 고양이의 비강 안에 위치하고 입천장으로 통해요. 이 기관은 뇌로 직접 이어지는 신경을 사용하여 특정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냄새가 아니에요. 야콥슨 기관의 냄새 수용체는 일반적인 냄새를 잡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냄새가 전혀 없는 화학물질을 탐지해요. 즉, 고양이는 감지할 수 없는 냄새를 감지할 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야콥슨 기관은 후각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아기 고양이들이 엄마의 젖을 찾아야 해요. 2마리의 어미 고양이와 4마리의 아기 고양이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기 고양이들은 후각의 도움으로 엄마와 다른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의 바디 랭귀지를 평가합니다. 고양이들은 보통 서로의 머리를 냄새 맡아요. 이 인사 방법은 페로몬을 방출하고 한 고양이에 대해 다른 고양이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고양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고양이가 행복한지 우울한지도 알 수 있어요. 다 야콥슨 기관 덕분이에요. 이제 고양이에 대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고양이 코는 패턴처럼 보이는 뚜렷한 능선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지문과 비슷하게 모든 고양이들은 독특한 코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같아요. 좋아, 야옹아, 네가 꽃병을 깨뜨렸다는 거 알고 있어. 네 코 지문이 잔뜩 묻어 있었어. 자, 이제 거래를 해볼까? DVD를 씹어놓은 그 개에 대해 알고 있는 걸 말해봐. 애견 애호가 여러분도 잊지 않았어요. 아마 들어봤을 만한 얘기가 있어요. 개가 생맹이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에요. 개가 감지할 수 있는 색의 범위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스펙트럼에 비해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개의 색상 팔레트는 대부분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빨강, 초록, 오렌지색은 개의 눈에는 띄지 않습니다. 거북이에 관한 사실도 있어요. 거북이는 원할 때 언제든지 껍질을 나갔다가 들어올 수 없어요. 사실 거북이는 껍질에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등껍질은 사람의 피부와 비슷하게 거북이와 함께 자랍니다. 거북이의 등껍질은 50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한 척추와 갈비뼈가 있는 골격을 포함해요. 그래서 어디든 껍질을 가지고 가요. 마치 떼어놓고 갈 수 없는 캠핑카처럼요. 야구모자 위에 있는 작은 단추는 순수하게 미적인 용도로 그곳에 있어요. 그나저나 이 작은 것에는 이름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스쿼초라고 불러요. 이것의 원래 기능은 모자의 패널 4개를 함께 고정하는 거였어요. 모자 제작이 개선되면서 패널을 함께 고정하기 위해 그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스쿼초는 제거되었어요. 하지만 그것 없이 모자는 예전 같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쿼초는 대중의 요구로 돌아왔어요. 원래 하이힐은 갈라와 무도회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10세기에 평평한 밑창으로는 말타기가 꽤 힘들었고 많은 기수들의 발이 등자에서 끊임없이 떨어졌어요. 하이힐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걸로 그립이 훨씬 더 강하게 안정되어졌고 인기도 많아졌죠. 세련된 의상에 어울리는 패션 액세서리가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유명한 사람들은 이걸 신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죠. 화려한 굽을 신고 말을 타는 건 고급 스포츠카를 소유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 힐은 남자들이 주로 신었지만 17세기에 여성들이 이 상징적인 트렌드를 신기 시작했어요. 그 일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죠. 고대 로마에서는 소금이 너무 귀해서 사람들은 그걸 백색의 금이라고 불렀어요. 찌는 듯한 더위와 냉장고가 없는 곳에서 소금의 목적은 주로 고기와 생선을 보존하는 거였어요. 보너스로 소금은 모든 걸 더 맛있게 만들었어요. 라틴어로 소금인 쌀은 급여를 지불하는 데 돈 대신 쓰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월급이라는 셀러리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어요. 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배식품이에요.
야생 플로서의 기원은 약 15,000년 전 동남아시아의 작은 계곡에서 시작되었어요. 오늘날 이것은 35억 명의 주식 및 인기 재료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나 노트북을 통해 쓰는 영상통화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기술로 재택근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었어요. 하지만 영상통화의 본래 목적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어요. 이 기술은 커피가 아직도 주전자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1993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원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휴식을 취했을 때 주전자가 비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감시하는 장치를 발명했고 컴퓨터에 커피 주전자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카메라를 연결했죠. 이 연구원들 덕분에 우리는 이제 잠옷을 입고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다양한 업적을 알고 있지만 그가 공동 발명한 걸 간과한 게 있어요. 그의 학생들과 함께 아인슈타인은 변형된 냉장고를 발명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과는 달라요. 1920년대에 냉장고는 독가스를 생산해서 별로 안전하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은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움직이는 부품이 없고 작동하는 여론만을 필요로 하는 더 안전한 버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불행하게도 충분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중단됐죠. 1950년대 후반 전기 냉장고가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2008년 옥스포드 대학의 엔지니어들이 이 복고풍 디자인을 부활시켰어요. 아직도 그걸 연구하고 있지만 일단 완성되면 아인슈타인 냉장고는 전기가 없는 시골 지역과 자급자족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될 거예요. 저 무작 위로 되어 있는 쿼티 디자인은 작업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1870년대에 크리스토퍼 스콜스는 타이핑 속도가 2배나 빠른 걸 보장하는 레이아웃을 발명했어요. 하지만 자주 쓰이는 문자가 서로 옆에 있어서 너무 빨라져서 기계들이 끊임없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쿼티 디자인을 개발했어요. 이건 타이피스트들이 독수리 타법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문자를 찾아보고 검지로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키보드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으며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렇게 키보드에 적응했죠. 신발끈의 플라스틱 끈은 아글렛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고대 로마부터 그걸 써왔죠. 물론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글렛들은 돌, 유리 또는 심지어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노쇠나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신발을 장식할 수 있었죠. TV와 리모컨 중에 어느 게 먼저 생겼죠? 원격 작동 기술은 수십 년 더 오래됐어요. 니콜라 테슬라는 전파로 기계 장치를 제어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원격 조종 보트를 통해 전파 입출력 작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아이디어를 팔려고 시도했지만 잠재적인 구매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시대를 훨씬 앞섰는데 1956년에 마침내 리모컨이 텔레비전에 사용됐죠. 엔지니어 퍼시 스펜서는 1945년 우연히 뭔가 굉장한 걸 발명했어요. 그는 초기 레이더 시스템에 사용된 새로운 진공관인 마그네트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이 녹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마그네트론의 가열 잠재력을 깨닫고 그는 팝콘으로 변한 옥수수 알맹이에 그걸 써봤어요. 그러고 나서 달걀로 시험을 해봤지만 상황이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노른자를 닦아내고 그는 에너지를 내부에 보관할 금속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최초의 전자레인지가 탄생하게 됐죠. 1733년 영국의 한 공작이 건축가 윌리엄 켄트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한 여행장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윌리엄은 수락을 하고 최초의 유모차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그걸 밀 필요가 없었어요. 손잡이 대신 마차처럼 만들어져 염소나 작은 조랑말이 끌었어요. 가격이 비싸서 몇 대만 만들어졌죠. 100년 이상 지난 1848년에 미는 손잡이가 달린 최초의 유모차가 출시되었고 가격이 더 저렴해졌어요. 경찰은 종종 도넛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왜 그런지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1950년대 미국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은 야식을 먹을 때 문 연 곳을 찾는 걸 어려워했어요. 이때 도넛 가게들은 가족에 의해 운영되었어요. 그들은 다가오는 날을 위해 신선한 도넛을 제공하면서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죠.
상점은 밤에 취약해 둘은 완벽한 상호관계를 이뤘는데 경찰에게는 음식물을, 상점에는 추가적인 보호를 해줬죠. 뽁뽁이 포장지는 긴장 완화에 좋은 원천이며 섬세한 포장에도 도움이 되죠. 1957년 두 엔지니어가 두 개의 샤워 커튼을 접착제로 붙여서 사이에 기포를 가뒀어요. 이게 최초의 뽁뽁이가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그들이 찾고자 한 결과는 일종의 질감이 있는 벽지였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았어요. 얼마 후 그들은 그걸 온실용 단열재로 팔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실패했어요. IBM에서 섬세한 컴퓨터 부품을 선적해야 했던 1960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뽁뽁이 포장지는 완벽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협력했죠. 폰으로 지도를 사용하는 게 길을 찾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되었지만 한때는 오래된 소형 지도가 유일한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산업이 탄생됐었죠. 경쟁이 너무 심해서 지도 제작자들은 경쟁자들이 훔치는 걸 막기 위해 지도에 유령 정착지를 그려놓기도 했어요. 이 가짜 마을은 저작권 덫이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이 가짜 정착지들 중 하나가 실제가 됐어요. 뉴욕의 아글로는 제너럴 드래프팅 컴퍼니에 의해 지도에 그려졌어요. 또 다른 경쟁 지도 제작자 또한 이 마을을 자신들의 지도에 그려 넣었고 저작권 덫이 발동됐죠. 하지만 법정에서 1950년에 상점이 실제로 그곳에 세워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지도를 보고 아글로가 실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따서 가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것이 없었는데 엄밀히 말해 그 잡화점 덕분에 아글로가 진짜가 됐기 때문이죠. 1943년 일리노이에서 온 베스타 스타우트는 소포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비에 젖으면 떨어져 나가는 형편없는 종이 테이프에 실망했어요. 그래서 상사에게 방수 테이프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의 요청은 무시되었지만 그녀는 더 나은 테이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녀는 자신의 컨셉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디자인도 제공했죠. 루즈벨트는 이 아이디어를 승인했고 변경을 명령했어요. 그 새 테이프는 화물 운송에 아주 큰 도움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했고 그래서 철물점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1950년대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에어 덕트를 감쌌고 그때부터 교묘하게 덕트 테이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도 끈적끈적한 쪽의 접착제가 춥고 더운 온도에 적합하지 않아 테이프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에 이 테이프를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이슬란드 음식 박람회에 있는데 그걸 처음으로 직접 보게 돼요. 화산빵이요. 한 조각을 먹는데 이상하게도 진짜로 맛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여러분은 빵 굽는 과정을 살펴봐요. 여기 부엌 정말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빵 굽는 곳이 자연, 특히 온천이 있는 들판에 있어요. 땅에서 출렁이는 뜨거운 증기에 화상 입지 않게 발밑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지역 제빵사가 전통 호밀빵 레시피를 여러분에게 공유해요. 호밀가루 확인, 이스트 확인, 그걸 모두 섞어서 금속 냄비에 부어요. 다음은 구울 냄비를 놓을 구멍을 파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끓어나온 걸 볼 수 있을 때까지 약 40cm 정도 땅을 파요. 만약 현지인처럼 하고 싶다면 손가락으로 수온을 확인하면 돼요. 이런, 뜨거워요. 사실 땅은 용암에 의해 가열되고 있어요. 아이슬란드는 한 번에 3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많은 지역 중 하나예요. 빵을 화산성 토양에 묻은 후 거기에 두고 준비될 때까지 24시간을 기다려요. 다음날 빵이 완전히 구워졌고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여러분이 방금 고대 아이슬란드의 전통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적어도 1800년대부터 이걸 해왔어요. 여러분이 박물관에서 일하는 첫날이고 맡은 임무가 투탕카멘의 마스크를 청소하는 거라고 상상해 봅시다. 청소도구를 챙겨서 그리고 이럴 수가. 방금 여러분이 투탕카멘의 수염을 부러뜨렸어요.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래요. 하지만 이건 사실 실화예요. 2014년 이집트 박물관의 한 직원이 투탕카멘의 마스크에 턱 수염을 쳐서 떨어뜨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면서 다시 붙였어요. 이 마스크는 1922년에 발견되었고 우리 인류 문명의 10대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제일 좋은 부분이요?
2016년이 되었어야 역사가들이 이 형편없는 접착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2004년과 2016년 사이에 박물관을 방문했다면 접착제로 붙여진 턱수염을 봤을 거예요. 제가 사하라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무한한 사막의 풍경, 맞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사하라가 늘 사막인 건 아니라고 해요. 때때로 녹색이 돼요. 하지만 이건 아마 평생 보지 못할 거예요. 만년마다 사하라 사막은 모래가 무성한 녹색 초목과 반짝이는 호수에 자리를 내주는 습한 시기를 거쳐요. 이건 전 세계의 다양한 날씨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축의 기울기 때문에 발생해요. 여러분 열대우림에 둘러싸인 스핑크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사하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여러분이 기원전 18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고 칠게요. 만약 시간을 잘 맞췄다면 여러분 다슈르시에 있는 소위 검은 피라미드의 건설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드가 아니지만 마지막 안식처라는 비슷한 목적을 취하고 있어요. 1892년 그 지역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사라졌었던 검은 피라미드의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작은 피라미드로 불리는 벤벤은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의 끝이었어요. 벤벤은 보통 석회암으로 된 고체 덩어리로 이루어졌어요. 대부분은 금으로 덮였고 매일 태양으로부터의 첫 번째 광선을 반사했어요. 누가 타임머신 좀 가져와 줄래요? 아주 매운 걸 먹었을 때 볼이 빨개졌던 걸 기억하나요? 분명 그 일이 새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나리아는 고추를 먹은 후에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새들은 먹이에 따라 색조를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색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노란 카나리아가 빨간 고추를 먹는다면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돌이 스스로 땅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레이스트랙 플라야를 방문한다면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장소는 건조한 호수 바닥이고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인 소위 항해하는 돌의 본거지예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460m나 되는 흔적을 남기는 45kg짜리 바위를 생각해보세요. 1900년대에 발견되었고 최근까지 이게 이동하는 동안 현장에 있을 만큼 운 좋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많은 관찰과 연구 끝에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게 된 건 2014년이에요. 항해하는 돌은 바람, 얼음, 물의 완벽한 균형 덕분에 나타난 거예요. 비가 올 때 땅에 떨어진 물이 얼어서 지면의 얼음막을 형성해요. 바람이 불면 바위들은 호수 바닥을 따라 항해하면서 쉽게 밀려가요. 하지만 레이스트랙 플라야를 방문한다면 바위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프랑스 서부해안에 여러분은 아일랜드 레 섬으로 알려진 휴양지 명소가 있을 거예요. 경치가 좋은 풍경과 아름다운 해변을 찾는 관광객을 끌어들이지만 이걸로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두 개의 다른 파도 패턴이 서로 충돌할 때 생겨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교착 해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마치 바다가 수백 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뉘어진 바둑판 같아 보여요. 그리고 아니요, 이건 착시 현상이 아니에요. 교착 해면은 다른 성질의 물이 만나는 곳에서만 발생해요. 여행객이 레에서 교착 해면을 본다는 건 아마도 근처에 다른 바다에 폭풍이 있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이 폭풍 우치는 물은 해류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 레의 물과 만나 이 이상한 모양의 역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섬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걸 볼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다음 장소는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하거나 그 이상함에 경탄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이 방문하는 시간에 따라 다를 거예요. 폴란드의 그리피노라는 작은 마을 옆에 여러분은 아주 특이한 광경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각각의 나무들의 밑부분이 구부러져 있는 소나무 숲이에요. 낮에 거길 방문한다면 여러분이 이 나무들의 예리한 90도 곡선에 매료될 거예요. 예를 들어 소풍을 가기로 했다면 그 나무 몸통을 의자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밤의 현장을 방문하는 건 여러분을 오싹하게 만들 거예요. 옅은 안개가 주위를 맴돌면서 숲을 달갑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요. 나무들이 왜 그런 형태로 있는지 과학으로는 아직 설명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은 낮에 방문할 건가요? 아니면 밤에 방문할 건가요? 하이킹을 갔다가 갑자기 큰 안개구름을 만났어요. 이게 여러분의 사진 촬영을 망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안개 낀 날은 흰 무지개로 달려져 있는 안개 무지개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나기에 완벽한 조건이에요. 이건 0.05mm보다 작은 안개를 일으키는
수많은 작은 물방울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다양한 색의 무지개 대신 빨간색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푸르스름한 안쪽 가장자리가 있는 투명한 무지개가 생기죠. 이제 여러분이 유럽의 작은 마을을 배회하고 있다고 합시다. 100년 된 건물들과 좋은 여름 날씨를 감상하고 있어요. 배가 고파져서 친구가 추천한 식당 이름을 구글맵에 입력하기로 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네요. GPS의 파란 점을 따라 목적지에 도착해요. 빠르고 쉽네요. 우리 모두 이 무료 기술을 사랑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만약 이걸 작동시키는 인공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매일 27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요? 네, 그 가격 맞아요.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16조 원 이상을 지출해요. 천연 눈덩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건 자연이 정말 완벽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2016년 시베리아 북서쪽에 있는 오브만의 해변이 거대한 눈덩이로 가득 찼었어요. 직경이 최대 1m인 공들을 상상해보세요. 이 드물지만 아름다운 자연현상은 작은 얼음 조각이 강한 바람과 물에 의해 굴러갈 때 일어나요. 더 멀리 구를수록 더 많은 얼음이 모여 얼음이 더 많이 닿게요. 결국 거대하고 완벽한 눈덩이가 되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꽤 놀라워 보이지만 수백 개가 같이 있는 것은 꽤 멋진 장관이에요. 여러분은 원숭이만큼 털이 많아요. 놀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은 독특하지 않아요. 귀를 막으면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잘못된 상식일까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코를 보면 탈로가 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네, 그라나다 대학의 연구원들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코 주변과 눈 안쪽 코너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은 피노키오 효과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이건 어때요? 인간은 침팬지만큼 몸에 털이 많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나요? 놀랍게도 이건 사실이에요. 사람과 침팬지 혹은 비슷한 크기의 유인원의 털 수는 거의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인간의 털은 꽤 가늘고 종종 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털의 수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양쪽 폐는 똑같아요.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일까요? 잘못된 상식이에요. 왼쪽 폐는 2개의 엽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오른쪽 폐는 3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게다가 왼쪽에 있는 폐는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조금 더 작아요. 그리고 폐에는 약 2,400km 길이의 기도가 있어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사이 거리의 절반 이상이죠. 폐에는 또한 3억 개 이상의 폐포, 작은 풍선 모양의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전에 이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당근이 시력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안타깝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근을 먹는다고 밤눈이 밝아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당근은 정말 비타민 A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몸에 이롭고 눈을 보호해요. 하지만 당근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안경을 써야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볼 때 재채기를 해요. 정말일까요? 사실입니다. 약 25%의 사람들이 햇빛에 대한 흥미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재채기를 해요. 이 현상은 심지어 이름도 갖고 있어요. 빛 재채기 반사라고 합니다. 몸의 털을 깎으면 털이 더 진하고 두껍게 자랍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걱정 마세요. 거짓이에요. 털을 깎은 후의 굵기, 성장 속도, 심지어 색깔까지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일 뿐이에요. 면도는 모낭의 끝을 뭉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거칠고 진한 색으로 보여요. 하지만 일단 털이 다시 자라나면 깎기 전과 똑같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마다 독특한 지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겠죠?
문제는 과학자들이 각각의 지문이 완전히 독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인 것 같지만 확인하는 건 불가능해요.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동일한 지문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5가지 이상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다섯 가지 감각이 있는 건 분명해요.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이죠. 하지만 열을 감지하는 열감각은 어때요? 통증을 인식하는 통각은요? 사람들의 몸을 인식하는 감각인 자기 수용 감각은요? 눈을 감고도 코를 만질 수 있죠? 그게 바로 자기 수용 감각이에요. 이 밖에도 훨씬 더 많은 감각이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21가지에서 쉬운 3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지는 건 안전을 위해서예요. 이건 사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선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지는 건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오래 있으면 신경계가 혈관을 수축시켜요. 몸은 혈액을 그 부위에서 멀리 보냅니다. 이런 혈액의 손실은 혈관을 더 가늘게 만들죠. 피부가 접히고 이상한 주름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과학자들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과정이 손과 발이 젖었을 때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뇌의 10%만 사용합니다. 이게 거짓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짓이에요. 우리는 매일 거의 100%의 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뇌는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항상 활동해요. 자고 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피질과 주변을 감지하도록 돕는 영역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은 훨씬 더 밝게 보여요. 어떡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3종류의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이 원뿔은 파란색, 빨간색 및 녹색 스펙트럼의 색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100만 개의 다른 색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색형 색각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4개의 원뿔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능 덕분에 그들은 1억 개의 다른 색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시력 이상은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색형 색각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밝게 본다는 걸 깨닫지도 못합니다. 때때로 귀를 막으면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모순되게 들리지만 사실일까요? 여러분이 시끄러운 곳, 예를 들어 클럽이나 콘서트에 있다면 친구들의 소리를 더 잘 들으려고 할 때 귀를 막아보세요. 2주, 귓구멍 앞쪽에 있는 뾰족한 피부로 덮인 연고를 귀 안으로 밀어 넣으세요. 그러고 나서 귀를 친구 쪽으로 향합니다. 들리시죠? 재채기를 막을 수 있어요. 오호, 그거 참 편리하겠는데?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만약 재채기를 하고 싶지 않다면 콧날의 피부를 손가락으로 누르세요. 그렇게 하면 뇌는 경보 신호를 받습니다. 그건 즉시 재채기 반사를 포함한 다른 모든 과정에 제동을 걸어요. 자,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 5편을 몰아보기 하고 잠은 나중에 보충할 거예요. 하지만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주말에 부족한 잠을 보충하거나 주중에 낮잠은 자려고 하겠지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몸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날 밤에 충분한 잠을 자지 못했거나 정말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면 정오까지 잔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너무 많은 수면은 몸을 더욱 피곤하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갈비뼈가 더 많아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쌍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어서 총 24개가 있어요. 하지만 200명 중 1명은 25번째 갈비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추라고 불리며 목의 밑부분, 쇄골 위에 형성됩니다. 몸의 왼쪽, 오른쪽 또는 양쪽에서 자랄 수 있어요. 여분의 갈비뼈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특이점을 전혀 모를 거예요. 여분의 갈비뼈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고 얇은 조직 가닥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엑스레이로도 그걸 볼 수 없을 거예요. 수영하러 가기 전, 식사 후 적어도 3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글쎄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 주장의 이면에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많은 양의 식사를 하면 소화 과정을 돕기 위해 혈액이 위를 향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먹고 바로 수영하는 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혈액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만큼 한쪽으로 몰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는 작동하고 있는 주방기구보다 더 요란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일까요? 평균적으로 사람이 코를 골 때 소리는 60데시벨을 넘지 않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대화 수준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코 고는 소리가 80데시벨에 이를 수 있어요. 이건 작동 중인 믹서기만큼이나 요란해요. 모든 사람이 동공이 둥근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일까요? 네, 10,000명 중 2명은 특이한 모양의 동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열쇠구멍과 비슷해요. 이런 증상을 콜로보마라고 하는데 흥미롭게도 어떤 사람들은 시력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상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복상어가 그래요. 수면 아래에 거의 518m 깊이의 어두운 바다에 살아요. 아무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들은 다른 복상어들만 볼 수 있는 형광빛을 발산해요. 과학자들은 노란빛을 차단하는 필터를 사용해서 그 빛을 감지했어요. 그들은 이게 이 큰 물고기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빛은 상어가 미생물 수준에서 감염과 싸우는 걸 도와요. 찌르레기는 서로를 알아보는 데 사용하는 비밀 암호가 있어요. 이 새는 다른 종의 새 둥지에 알을 낳기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기생조류예요. 어린 찌르레기는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 암호와 같이 자기 종의 노래를 인식하는 내부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와 같은 종을 찾을 수 있어요. 회색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턱힘을 갖고 있어요.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덩치 큰 녀석이 가까이 있다면 날카로운 발톱과 특히 입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좋아요. 턱힘이 800만 파스칼 이상인데 볼링공을 으스러뜨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어떤 동물들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줄무늬가 있고 다른 어떤 동물들은 좀 더 겉핥기식인 걸 갖고 있어요. 호랑이가 첫 번째 그룹에 속해요. 털에 줄무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줄무늬가 있어요. 눈표범과 같은 다른 털복숭이 큰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린과 얼룩말은 털에만 무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해요. 얼룩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흰색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두 번째 선택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검은 줄무늬는 대부분 다리 안쪽과 배 쪽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흰색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 모든 털은 멜라노사이드 세포가 있고 모낭에서 자라요. 모든 동물들은 이런 세포를 갖고 있어요. 이것들은 멜라닌이라고 불리는 색소를 생성하고 털과 피부에 색을 줘요. 얼룩말의 경우 화학 전달자는 어떤 멜라노사이트가 어떤 털의 어느 부분에 색을 보낼지 알려줘요. 그래서 얼룩말은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흰색은 사실 그 자체 색소가 아니에요. 멜라닌 결핍으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검은색이 얼룩말의 기본색인 거예요. 코알라는 범죄 현장을 오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아주 비슷한 지문을 갖고 있어요.
인간과 공통점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손을 자세히 보세요. 독특한 고리와 아치가 있으니까 만약 코알라가 불법적인 일을 하기 원한다면 장갑을 끼는 게 좋을 거예요. 달랑개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 근처에 있을 때 으르렁거려요. 배에 있는 이빨로 그렇게 하죠. 우선 집게발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하려 한다면 스스로를 방어할 거란 걸 알려줘요. 만약 그게 효과가 없다면 개처럼 무시무시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는 달랑개 배 안에 있는 길고 단단한 이빨 3개를 문질러서 나오는 거예요. 달랑개는 먹이를 갈 때도 같은 소리를 내요. 이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각 돌고래의 엄니가 사실 안쪽에서 나온 치아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대부분의 다른 고래들과는 달리 일각 돌고래만이 큰 엄니 또는 턱 안쪽에서 자라는 이빨을 갖고 있어요. 최대 1000만 개의 신경 말단이 있고 보호되지 않아서 엄니는 모든 접촉에 아주 민감하다는 걸 의미해요. 엄니에는 보통 신경 말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피부 조각과 비슷해요. 인간의 95%가 오른손잡이에요. 그리고 큰 돌고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는 인간들보다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아요.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큰 돌고래가 99% 이상 왼쪽으로 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뜻은 오른손잡이라는 걸 의미해요. 큰 돌고래는 오징어, 새우 또는 더 작은 물고기와 같은 먹이를 사냥할 때 오른쪽 명과 오른쪽 눈을 해저에 더 가까이 둬요. 바다에서 온 더 멋진 사실들이에요. 혹등고래가 먹이를 쫓을 때 거품을 사용하는 걸 알고 있었나요? 혹등고래가 얼마나 큰지 고려해 볼 때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다에서 먹이를 찾아 잠복할 때 이 고래들은 팀을 이뤄 거품 그물이라는 기술을 써요. 위쪽으로 나선형으로 헤엄치는 동안 물속에서 거품을 내요. 이 거품들은 물고기가 탈출하는 걸 어렵게 만들죠. 길들여진 고양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1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연구원들은 거의 20년 전에 키프로스의 고대 마을을 파헤칠 때 이걸 발견했어요. 인간의 뼈 바로 옆에서 고양이 뼈를 발견했는데 그건 그들의 삶이 끝날 때도 서로 가까이 했었다는 걸 암시했어요. 인간들은 사냥꾼이기 때문에 29,000년 전쯤에 먼저 개를 길들였어요. 개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잡는 걸 도왔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정착하고 잉여 작물을 저장하기 시작할 때까지 고양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생쥐는 곡물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시기에 고양이들이 유용해지기 시작했어요. 퍼피는 몸을 긁고 싶을 때 아주 획기적으로 긁어요. 분명 멋진 부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지만 확실히 긁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연구원들은 퍼핀이 가려운 곳을 긁기 위해 자발적으로 작은 나무 막대기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맨해튼의 작은 지역에만 사는 특별한 종류의 개미가 있어요. 63번가와 76번가 브로드웨이 중앙이 이 기어다니는 동물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결정지은 곳이에요. 맨해튼 개미는 유럽에서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필적할 수 있는 유럽 개미종은 없어요. 해리포터 팬 여러분들, 초콜릿 개구리라는 게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 보여요. 뉴기니 호수가 항상 분리되어 있던 건 아니에요. 약 12,000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들을 갈라놓기 전까지 수백만 년을 함께 보냈었죠. 오랫동안 같이 했었기 때문에 녹색 나무 개구리를 포함해 몇몇 동물들과 식물들은 여전히 두 지역 모두에 살고 있어요. 이 개구리들은 정말 멀리까지 퍼졌고 많은 악어들로 둘러싸인 덥고 습한 지역에 사는 그중 일부의 개구리들은 진짜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우린 모두 플라밍고의 특유의 색에 대해 알고 있지만 사실 분홍색이 아니에요. 플라밍고는 태어날 때 회색인데 자신들이 먹는 남조류와 새우 식단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계속 있었을 거예요. 이 음식에는 특정한 천연 염료가 있는데 그래서 플라밍고 깃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홍색으로 변해요. 어린 태즈메니아 대불이 자라서 엄마를 떠나면 함께 어울리며 평생 지속되는 유대감을 형성해요. 그뿐만 아니라 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갖고 있어요.
사귀는 걸 좋아하고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쌓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 있을 때 스트레스의 표시로 심박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겨울 동안 이가 달달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켓을 잠그는 대신 자신을 꽁꽁 얼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개구리들이 하는 거예요. 수생 개구리는 대부분 물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겨울의 대부분을 연못, 호수 또는 다른 물의 바닥에서 보내요. 두꺼비와 개구리는 일반적으로 냉혈 동물인데 이건 몸의 온도가 주변의 온도에 따른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개구리들은 주요 장기의 높은 농도의 당이나 포도당 때문에 겨울 동안 얼 수 있어요. 일단 동결이 풀리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지내요. 문어는 3개의 심장과 푸른색의 피를 갖고 있어요. 시속 40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포식자의 시야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해치는 잉크를 뿌리죠. 또 9개의 뇌를 갖고 있어요. 중앙에 있는 뇌와 팔에 있는 8개의 뇌죠. 그래서 중앙의 뇌가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쁠 때 팔로 조개를 열 수 있는 거예요. 문어는 팔로도 맛을 볼 수 있어요. 해양 생물이 생산하는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팔을 만지고 맛을 보게 해주는 세포가 빨판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어는 먹이와 바위를 구별할 수 있어요. 주머니는 보통 셔츠의 왼쪽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이죠. 이건 속설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많은 제품이 오른손잡이에게 유리해요. 왼손잡이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에 공감하실 텐데요. 대중교통을 예로 들어볼게요. 역의 스캐너가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정용 장비와 기기는 또 다른 예예요. 가위, 핀셋, 병따개, 기타 많은 주방 및 가전제품은 오른손잡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어요. 셔츠 주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양손을 똑같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작업마다 선호하는 손이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75에서 90%가 오른손잡이, 10%가 왼손잡이라고 해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의 오른쪽보다 왼쪽에 주머니가 있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직접 사용해보세요.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면 팔꿈치가 약간 접히죠? 반면 왼쪽은 팔꿈치가 호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주머니에 물건을 넣거나 꺼내기가 더 쉽습니다.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면 근육이 커집니다. 보디빌더 여러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화인가요? 사실인가요? 이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 큰 근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백질은 신체의 구성 요소니까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게 속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따라서 권장량보다 물을 적게 마신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8잔은 마법의 숫자가 아니에요. 수분 섭취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매일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은 활동량과 운동 수준에 따라 달라요. 거주지의 온도도 이 수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더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땀을 더 많이 흘리니까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해요. 수프, 커피, 차, 과일 등 매일 먹는 음식에도 물이 들어있습니다. 당근은 당분이 많으니까 되도록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토끼한테 경고해야겠네요. 짐작이 가세요? 사실인가요? 아니면 신화인가요? 신화입니다. 당근은 약 85%가 수분이에요. 익힌 당근 0.5kg에는 설탕이 3티스푼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디저트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또한 당근에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신화일까요? 사실일까요? 분명히 평평한 지구는 신화지만 이 신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전 세계가 지구의 구형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눈에 보이는 것들조차도 그것을 증명했죠. 예를 들어 중세 사람들은 일출과 일몰 시 황혼의 빛이 수평선 너머로 홀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킹은 뿔이 달린 투구를 썼습니다. 신화인가요? 사실인가요? 바이킹 전사의 잘 알려진 이미지는 거의 항상 뿔이 달린 투구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뿔이 없었어요.
바이킹 헬멧에 뿔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디톡스 주스는 몸을 정화합니다. 사실일까요? 아니면 속설일까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해독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비장, 간, 신장 등 우리 몸의 내부 장기가 해독 과정을 담당합니다. 특히 간. 우리 몸은 항상 자연적으로 스스로 정화하는 상태에 있어요. 해독을 위해 주스를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견과류는 정크푸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가요? 속설인가요?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잘못된 상식이에요.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으로 가득합니다. 심장과 다른 장기에 좋아요.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약 38kg의 섬유 폐기물을 버립니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속설일까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쓰레기를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옷을 버린다고 해서 옷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옷들은 대부분 쓰레기 매립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옷을 기부하고 중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옷을 처음 입었을 때처럼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다는 생명을 구하는 세탁 비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세탁 팁이 사실 속설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3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셔츠를 세탁기에 넣을 때 단추를 잠그고 넣어야 한다.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지퍼를 잠그면 지퍼의 이빨이 다른 옷의 천에 걸리지 않으니까 지퍼를 닫아두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셔츠의 단추를 잠그면 단추망과 단추구멍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추가 제자리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할 거예요.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세탁 방법이다. 이건 속설일까요? 사실일까요? 이는 세탁에 대한 또 다른 오해입니다. 옷에 묻은 세균을 없애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뜨거운 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서도 세탁이 가능한 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원단 표면의 얼룩을 제거해야 한다. 사실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감의 앞면부터 물과 비누를 얼룩에 바릅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은 뒤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앞쪽에서 얼룩을 처리하면 얼룩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얼룩을 안쪽으로 밀어넣지 말고 표면 위로 올라오도록 하세요. 음악 감상은 언어 학습에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신화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노래를 듣고 흥얼거리는 게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문법 규칙을 따르진 않죠. 노래는 비공식적인 표현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음악이 새로운 단어를 기억하고 어휘에 추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의 노래입니다. 네, 알파벳 노래요. 여러분은 아침형 인간인가요? 저녁형 인간인가요? 어느 쪽이든 수면에 관한 사실과 잘못된 상식이 궁금하실 거예요. 사람이 가장 오래 잠을 자지 않은 건 11일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도시 전설일까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랜디 가드너는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보낸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어요. 스탠포드 수면연구원인 윌리엄 C. 디먼트 박사가 수행한 실험이었는데요. 의사는 랜디 가드너의 수면 활동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했어요. 가드너는 11일 25분 동안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몸은 결국 수면 부족에 익숙해진다. 신화일까요? 사실일까요?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신체, 특히 뇌는 잠을 적게 자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많은 연구가 있어요. 며칠 동안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낮에 더 졸린 기분이 드는 걸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신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주간 업무 수행 능력, 집중력,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성인은 5시간 이하의 수면이 필요하다. 사실일까요? 이건 쉬운 이야기예요. 신화입니다. 국립수면재단의 전문가들은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을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으로 권장해요.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어 짧은 수면 후에도 상쾌하게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예외예요. 400만 명 중 1명 꼴이죠. 언제 어디서나 잠들 수 있다는 건 잠을 잘 잔다는 뜻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화일까요? 사실일까요? 신화입니다.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적절한 양의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고양이는 일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낸다. 믿으시나요? 놀라운 일도 아닐 텐데요. 사실입니다. 사실과 속설 중 몇 개를 정확히 맞히셨나요?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삶은 달걀을 먹는데 안쪽이 녹색을 띠고 있어요. 상한 걸까요? 그냥 달걀을 너무 오래 삶아서 그런 거예요. 이 현상은 흰자에 있는 얇은 층의 황과 노른자에 있는 철분 때문에 발생해요. 이 화학 물질의 혼합물은 검은색이지만 노른자에 아주 얇은 층이 섞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변해요. 이 녹색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먹어도 안전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완벽한 미소를 얻기 위해 치즈라고 말하죠. 하지만 19세기에는 달랐어요. 사진작가들은 모델에게 푸른이라는 말을 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입을 오므린 오리 같은 표정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표정이 사진을 찍을 때 점잖은 모습이라고 여겨졌어요. 딸기는 심지어 베리로 여겨지지도 않고 오히려 위과 혹은 더 나아가 복합과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딸기에 있는 아주 작은 갈색 혹은 흰색의 것을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사실 과육에 붙어있는 개별 과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왜 이런 오해가 시작됐을까요? 그건 수백 년 전 딸기가 스트로베리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시작됐어요. 하지만 식물학자들이 이 실수를 정정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는 종종 실제 우주 탐사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사가 공상과학 영화를 본 후에 시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29년 영화 달의 여인은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카운트다운을 소개했어요. 나사는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1969년에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신나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용도도 있어요. 매번 발사할 때마다 대규모의 팀이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게 동시에 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사과를 볼 때 입맛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정보가 있어요. 보통 8월에서 11월경에 수확되는 반짝이는 슈퍼마켓의 사과는 뜨거운 왁스로 덮인 다음 뜨거운 공기로 말려서 차가운 저장고로 보내집니다. 슈퍼마켓에 도착해서 신선해 보이기 전까지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여기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코를 막고 콧노래를 불러보세요. 공기를 위한 출구가 없어서 어떤 소리도 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린랜드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은 놀랍게도 97만 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합니다. 캘리포니아의 2배 크기예요.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 거대한 지역에는 40명의 영구 거주민만이 살고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입냄새가 문제라고요? 보통은 껌을 선택하지만 그만큼 효과적인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오이는 훌륭한 천연 해결법이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껌과 비슷하게 작용하면서 오이는 침 생산을 자극하도록 도와요. 하지만 다른 냄새 퇴치제와 다른 점은 수분 함량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원치 않은 음식 조각을 씻어내는 것도 냄새를 유발하는 건조한 입을 피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는 Z가 알파벳의 맨 마지막으로 합류한 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J였습니다. 오래전 1524년에 한 이탈리아 문법학자가 I와 J를 분리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어요. 둘이 함께 하나의 모음이었다가 나중에 J는 Y처럼 들리는 자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633년이 되어서야 영어 문법책에서 J의 적절한 사용을 설명했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파벳에 입력됐어요. 최초의 진공청소기는 1901년에 발명되었는데 캠핑카 크기였고 그것을 작동하는데 4명이 필요했어요.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솔린 엔진도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 말이 필요했습니다. 주로 말의 뒤처리를 하는데 사용됐을 거예요. 머지않아 사람들은 집을 청소하는 더 쉬운 방법을 발견했고 1910년에 최초의 휴대용 진공청소기가 발명되었습니다. 만약 돼지처럼 땀을 흘린다는 말을 들었다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돼지는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칭찬에 더 가까워요. 모든 돼지는 땀샘 없이 태어나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원한 웅덩이나 진흙탕을 찾는 거예요.
우산은 약 4,000년 전에 발명되었고 여성들만이 사용하도록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습니다. 우산의 원래 목적은 태양을 가리는 것이었고 패션 액세서리로 쓰였어요. 18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남성들도 우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적인 방수 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965년에 최초의 개 우산이 발명되었다는 거예요. 치과 의사들은 여러분이 단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솜사탕이 치과 의사에 의해 발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놀랄 거예요. 존 C. 워트는 치과 의사이자 제과사였는데 환자들에게 치료 후 간식을 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환자들이 더 자주 오도록 하기 위해 간식을 줬는지도 모르죠. 이론적으로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고 중력의 영향을 조정할 수 있다면 시속 100km로 운전하면 우주까지 가는데 1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걸 실현시키세요, 일론 머스크. 구름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하늘에서 쉽게 떠다니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구름은 45만 킬로그램까지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름이 여러분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건 저 위의 공기는 더 가볍고 아래에 있는 건조한 공기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물에 뜬 기름을 관찰할 때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루하거나 피곤해서 하품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낮에 더 자주 하품을 하지만 몸이 정신을 차리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근육을 스트레칭해서 뇌로 가는 흐름을 식혀줘요. 연구원들은 하품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종의 동물에서 뇌의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뇌가 클수록 하품은 길어져요. 여러분은 얼마나 길게 하품을 하세요? 비디오 게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모든 게이머에게 뇌의 회백질을 증가시킵니다. 이건 근육 조절, 기억, 지각, 공간 탐색을 통해 뇌 연결을 증진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뉴욕의 한 의료센터의 실험은 3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한 외과 의사들이 게임을 하지 않은 의사들보다 37% 더 적은 실수를 했고 27% 더 빨리 작업을 수행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키가 조금 더 컸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나요? 우주 부츠를 신으세요. 우주에 있을 때 인간의 몸은 최대 3%까지 자랄 수 있어요. 지구에서 사는 동안 우리 척추는 중력에 의해 압축됩니다.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는 감압으로 척추 디스크가 확장되어 척추가 길어질 수 있어요. 소는 서 있는 동안 완전한 렘 수면을 취하지는 않지만 가벼운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건 소의 조상들이 포식자를 피하도록 도와준 진화적 특성이에요. 소는 서서 낮잠을 자다가도 필요할 때 재빨리 도망칠 수 있어요. 누워서 잘 때만 완전한 렘 수면을 취합니다. 소는 4시간만 자면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미뢰를 가지고 있고 여성의 35%는 슈퍼 테이스터로 여겨집니다. 남성은 15%에 불과해요. 그래서 더 많은 여성들이 피자에 파인애플을 선호하나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잠자는 동안에는 재채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감기에 걸렸을 때요. 몸이 쉬는 동안 재채기를 하게 하는 신경도 역시 쉽니다. 자는 동안 뇌는 일반적으로 재채기를 일으키는 자극적인 감각이나 간지럼을 무시해요. 우리 달력은 한때 2월에 끝났었어요. 달력의 마지막으로 추가된 달이 2월이었거든요. 한때는 1년에 304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달을 추가할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기원전 46년에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으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음력을 따랐습니다. 시저는 음력이 계절과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천문학자들을 고용해서 태양 연도를 기반으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다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나요? 정답마다 1점을 더하고 나중에 점수를 알려주세요. 갈색 달걀이 흰색 달걀보다 영양가가 더 높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갈색 달걀이 흰색 달걀보다 더 건강에 좋다는 연구는 없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달걀 껍질의 색깔이에요.
달걀 껍질의 색깔은 영양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달걀 종류와 관련이 있어요. 보통 흰 깃불을 가진 닭이 흰알을 낳습니다. 집에 있는 먼지 중 많은 양이 몸에서 떨어진 피부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징그럽죠? 이건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거짓이에요. 바닥에 피부 조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집먼지는 다른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캐나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섬유, 머리카락, 건축 자재, 곰팡이, 꽃가루, 곤충의 신체 부분, 그리고 재가 그 일부라고 합니다. 복잡한 고속도로 근처나 건설 지역에 있는 집이 숲 한가운데 있는 집보다 먼지가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이치에 맞아요. 피부는 우리의 가장 큰 장기이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장을 펼치면 꽤 클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니에요. 피부를 이길 순 없어요. 성인은 3.5kg의 2평방미터의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피부가 없는 우리 모습은 생각할 수 없어요. 피부는 단지 우리 몸을 가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숨쉬기와 삼키기를 동시에 할 순 없다.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 듣고 직접 시도해 보시겠죠? 목구멍에는 생존에 중요한 두 개의 통로가 있어요. 화려한 의학적인 이름은 제쳐두고 기도와 식도라고 부를게요. 동시에 호흡과 삼킴을 하는 걸 예방해요. 그렇지 않으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아요. 때때로 기침을 하고 음식 조각이 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인간은 독특한 지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혀 무늬도 가지고 있다.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인간의 혀는 음식을 맛보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해요. 또한 질감이 독특해요. 사람들은 지문, 음성 스캔, 홍채 스캔과 같은 생체 인식 시스템을 인증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식별 및 검증 단계에 중요해요. 혀무늬는 독특해서 복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안의 목적으로 혀무늬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금고나 전화기를 혀무늬로 잠그는 걸 상상해보세요. 성인은 매주 3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낸다.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성인은 매주 3시간 9분을 화장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건 운동하는 데 쓴 시간보다 더 많아요. 천천히 읽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죠. 잠을 자는 동안 1년에 8마리의 거미를 삼킨다.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믿지 마세요. 우리와 거미 모두에게 다행히도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푹 주무세요. 대부분의 거미들은 일부러 인간에게 다가오진 않아요. 게다가 자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진동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거미는 그저 자신의 서식지에 살면서 여러분이 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건 거짓이에요. 허벅지 뼈는 수천 킬로그램의 힘을 견딜 수 있다. 이건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네, 이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허벅지뼈라고 부르지만 실제 이름은 대퇴골입니다. 이 뼈는 다리 윗부분에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뼈가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해부학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뼈예요. 첫 번째는 두개골의 측두골입니다. 첫 번째가 궁금하셨다면요. 어쨌든 허벅지뼈는 몸무게의 30배를 지탱할 수 있어요. 아마도 대퇴골이 인간의 몸에서 가장 길고 큰 뼈이기 때문일 거예요. 면도하면 털이 다시 더 두껍게 자란다고 믿나요?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왜 거짓인지 알려드릴게요. 전문가들은 면도가 모발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털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뿌리는 그대로 있어요. 면도는 윗부분만 잘라요. 면도를 한 후 털이 잘려서 뭉툭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더 두꺼워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도 5초 안에 주워 먹으면 안전하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 걸 정당화하는 최고의 방법을 망쳐서 죄송해요. 하지만 5초룰 같은 건 없어요. 연구원들은 상당한 양의 박테리아가 5초 안에 음식으로 옮겨진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음식의 습기는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박 한 조각과 감자칩을 바닥에 떨어뜨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왜 두 개를 같이 먹는지, 어떻게 둘 다 떨어뜨렸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이 예를 계속해볼게요. 수박은 감자칩보다 더 오염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박은 수분이 더 많기 때문이죠. 수박의 표면은 박테리아를 더 쉽게 옮겨요. 금발과 빨간 머리는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쉬운 문제죠? 이건 거짓이에요. 빨간 머리나 금발 머리는 열성 유전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될 수 있어요. 만약 두 부모 모두 올바른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세대는 금발이나 빨간 머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전자들은 희귀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말 그대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야 해요. 그래서 가능성은 낮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탈수된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모닝커피를 즐겨도 돼요. 네, 커피 마시고 나서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몸에서 더 많은 물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카페인의 효과에 대해 이루어진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중 일부는 하루에 적당한 양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탈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걸 밝혀냈어요. 요거트를 먹는 것은 소화를 돕는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거트를 잘 골라야 해요.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음식입니다. 장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좋은 박테리아죠. 요거트를 먹는 것만으로는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갖추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화기관을 긍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모든 요거트가 다 같은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일부는 설탕이 들어있거나 사탕이나 쿠키와 같은 토핑이 함께 나옵니다. 평범한 걸 선택하세요. 머리를 자주 자르면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랄 것이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랄 테니까 자른 머리 때문에 울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머리카락의 성장률은 얼마나 자주 머리를 자르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의 평균 성장률은 하루에 3mm예요. 게다가 나이, 호르몬, 심지어 1년의 어떤 시기인지에도 영향을 받아요. 이 새로운 사실을 알고 미용실 예약을 연기하는 분들이 계실까요?